네, 자 3프로와 또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이 우리 보호 종료 청년들을 위한 약간의 하여튼 힘을 좀 모아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해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계좌도 좀 도와주실 우리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주말이 하루 늘어나면 우리 대표님은 뭐 하세요 주로? 근데 이제 어린이날이 껴있었기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최대한 했습니다. 그 정말 봉사를. 네, 이제 30개월이라 가지고요. 네. 아유, 하나하나 손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막 시작이시네요, 이제. 뭐. 예. 육아 선배님들의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첫 예. 아이시군요. 네. 봉사가 뭡니까, 봉사가? 사랑한 아이인데. 네, 봉사 아닙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해놓고 내가 시정. 자, 우리 정광훈 대표님. 그러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투자자들도 많이 좀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또 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뭐 시장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좀 해주시나요? 가장 궁금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다시 또 금융 불안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또 이제 또 연휴도 끼고 막 이러면서 좀 수습이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여전히 또 이게 3월에 한번 등장했다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직 의혹의 시선을 떨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어디 서 있는 걸까요? 네, 그 말씀해주신 미국 은행 사태 관련해가지고서 저는 뭐 불씨가 뭐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계속해가지고서 은행 관련 불안감은 낮아져가고 있다. 낮아져간다.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처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 즉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가 터졌을 때에 이제 연준에서, 그러니까는 뭐 예금보험공사까지 다 해가지고서 그 급전으로 나간 금액이 문제은행들에 대해 갖고 4천억 달러였습니다. 4천억 달러. 네, 근데 그 급전 창구의 금액이, 그러니까는 요거는 해외까지 합쳐서입니다. 근데 요 금액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가지고서요. 지금은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세 군데인 실리콘밸리, 그 다음에 시그니처, 그리고 요번에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다 주인을 새롭게 찾았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보니까는 이제는 그런 급전 관련된 금액이 사실상 한 800억 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사이에 보시면은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노이즈는 계속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계속 낮아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더불어 가지고서 또 고려들을 이제 요즘에 하시는 문제가 이게 결국은 뱅크런하고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뭐 대형은행하고 소형은행 간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아가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신용경색, 대출 관련해 가지고서 경색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대출 태도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서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인데 그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자료가 늦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참고를 해보면 대출 쪽에서 사실은 문제가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계속해서 무난하게 증가 양상을, 그것도 대형은행, 소형은행 전부 다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게 계절 조정치 반영 후의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마이너스가 감소하고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림이 돈이 나오고 들어왔다는 있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요 이슈는 어떤 게 있냐면은 미국이 이제 납세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 부분을 반영을 해주면, 계절 조정을 해주면 평균적인 납세 시즌 대비해서 지금은 예금이 들어오고 있어인 거고, 아니 근데 실제를 바라보면 납세로 인해 가지고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예금은 빠졌잖아. 요렇게 양분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해서 불안감은 낮아져 간다. 과거 수준 혹은 그 이하로까지 내려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금 쪽에서 빠져나가는 게 멈췄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요렇게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납세 시즌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인세 같은 거 납부하는 그 시즌이라는 말씀이죠? 네, 개인소득세도 때 납부하고요. 네. 와, 저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아주 극명히 갈리겠는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양방향의 분석이 다 나오게 되는 이유가 네,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나요? 뭐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매주 나오는 거를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뭐 이제 급전 빌려간 금액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로 지목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 은행들이 이제 뭐 예금이 우리가 더 이상 나가는 게 멈췄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요 불안은 이제 다 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는 계속해가지고 그치만은 3월 대비해서는 확실히 스트레스는 낮아져 있는 뭐 그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왜 VC 이제 그 이런 불안감이 낮아져 가고 있다라고 보냐하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규모가 요 문제가 되었던 문제아 3개 은행들 자산 합계가 5,500억 달러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로 지목하고 있는 곳들은 더 소형이라는 거죠. 팩웨스트 같은 경우에 자산이 415억 달러,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71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천억 달러대의 문제가 있었던 은행들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으니 이거는 이제 좀 넘어갔다라는 거죠, 뭔가.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이제 문제로 지목되어 있는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좀 발끈했어요, 회사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전에 요번에 같이 이제 하락하게 된 팩웨스트라는 은행 자체는 왜 이게 갑자기 또 하락을 하게 됐냐면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매각을 비롯한 전략적 옵션을 고려 중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빠진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리콘밸리 은행도 이렇게 파산하기 직전에 유상증자를 시도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도 똑같은 표현을 했거든요. 전략적 옵션. 그러니 팩웨스트도 이 표현을 쓰니까는 와장창 그때 주가 무너졌던 겁니다. 근데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그 요 즈음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이제 매각서의 기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가치 주가가 이날 이게 이제 60% 이상 급락을 했었거든요. 장중에. 근데 그러니까는 회사가 장중에 바로 반박 성명을 냅니다. 모든 면에서 명백히 거짓이다. 기사의 진실이 단 하나도 없다. 회사는 매각을 비롯해 전략적 옵션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사 고용조차도 하질 않았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공매도 세력이 위한 도구이자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통로로 이용되도록 놔두고 있는 것은 부끄럽고 무책임한 일이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이제 세게 나간 거죠. 그래서 그날 하락폭이 한 절반을 되돌렸었고요. 여기에 대해 갖고서 미국 정부도 좀 적극 나선 것이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이 모든 형태의 위법 행위를 파악하고 기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에 백악관 대변인이 건전한 은행에 대한 공매도 압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날 제가 이제 좀 재밌다고 판단을 했던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유럽의 언론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난 거잖아요. 물론 주인은 지금 일본으로 넘어가긴 했지만은요. 보통 미국이 자기네 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언론을 통해 가지고서 좀 이제 이런 소스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반박성의 기사를요. 로이터에게 단독으로 미국 은행 섹터의 자본력과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라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할 권한이 없는 소식통이다라고 소스를 적어놓고서 기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의미예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은행주들의 급락, 그다음에 이 공매도 사태에 대해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같은 날에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발언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는 높은 사람인데 이게 공개적으로 코멘트를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이 업무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하기에는 곤란한, 그렇지만은 이게 훨씬 더 신빙성이 높아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단독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한 군데를 지금 찍어서 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독특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또 추가로 보시면은 파월 의장도 FOMC 회의를 하고서 Q&A 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단과의 Q&A 시간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은행 사태 초기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파월 의장이 3월 초에 나타난 스트레스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세계 대형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도 포함인 거죠. 근데 퍼스트 리퍼블릭의 매각은
그 기간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는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용 가용성에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위기가 생겨서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해서 제때 돈을 빌려가야 될 가게나 기업이 못 빌려가서 신용 경색 때문에 침체가 오게 되는 그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지 은행 그 자체 사태는 이제 좀 지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한테 큰 수술을 마쳤어요. 그리고 회복실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서 네.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돼 있지 아니면 점차 예상한 대로 회복으로 가게 돼 있지 그거를 확인해보는 단계로 넘어갔다 이렇게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진화가 된 것 같고 소형은행이나 지역은행의 문제 한정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3월에는 정말 큰 문제였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또 결국은 인정을 하게 된 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워런 버핏도 지금 오마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한 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위기가 이제 그 은행이 망한다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는 그것은 맞으나 또 그걸 위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들 연준을 비롯해서 그런 기구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돈을 빌려줘 가지고서 사태를 또 해결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 90년대 초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 막아냈던 경험이 있으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뭐 시스템 리스크나 판이 깨질 위험은 좀 벗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불시에 누가 또 불을 지필지가 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금 딱 그런 꼴이었었던 거잖아요. 네네. 좀 맞습니다. 니네들 밖에서 자꾸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몰지 마라는 것들을 이제 감독 당국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네. 실제로 이제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본인들의 실적 시즌이 아닌데도 이제 자료를 내서 그러니까 공식 자료를 내기 하루 전날에 뭘 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금이 얼마간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제 발표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분기말 대비해서 12억 달러가 더 들어왔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퍼스트 리퍼블릭의 파산 이후 그 이후에도 6억 달러가 들어왔다.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다른 은행들은 망하기 전에 그 배당을 이제 못 준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분기 배당을 똑같이 지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내보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웨스턴 얼라이언스에서 이게 뭔가가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네요. 라는 생각이 그래서 하나를 봐야 된다면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뭐 해결된다면 이 문제는 진짜 덮고 넘어가는 거고 이거가 만약에 엎어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도 없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또 강한 대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과 비롯해가지고서 이게 신용의 문제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뭐 이제 다수의 기업들이 종목이 하한가를 갔던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뭐 사실 우리나라는 좀 해결이 그 안에서만의 문제였다라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과연 좀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방안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정치권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정말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실 이제 CFD가 저는 문제의 원흉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 B2가 이게 CFD만의 문제도 아니고 CFD가 처음에나 10배 레버리지였지 지금은 2.5배이고 금액에 대해서도 한도를 두는 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뭐 2019년에 완화했던 자격 요건 다시 강화한다라든지 증거금리를 여기서 조금 더 상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CFD 관련해서 공시는 진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융자나 미수에 대해서는 다 나오거든요. 근데 CFD는 항상 자료 출처가 보면 어느 의원실에서 국회에서 뭔가 일이 있을 때 자료를 요청하면 증권사들이 CFD 서비스한 증권사들이 그때에 맞춰서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 공시는 대단히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용융자 잔액 같은 것처럼 동일하게 공시가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건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으니 네. 좋은 일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 강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살 거냐 아니면은 얼마를 물어내야 되느냐 이런 게 너무 약하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것도 강화하겠다라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 나아가서 이 중에 일부 기업은 지금 대주주가 직전에 매도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대주주는 뭐 매매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계좌 간의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카톡 이제 그 메신저를 주고받은 게 없으면 사실은 이 여부를 밝혀내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내부자 주식 거래 관련해 가지고서 사전 공시 제도를 상당히 강화를 하자는 거죠. 요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매도할 거면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해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식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네. 이제 그 이렇게 이번에 올라갔던 주식들이 몇 년에 걸쳐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 종목들이 대부분 보니 공매도가 안 되는데 공매도가 되게 되었다라 공매도가 만약에 전면 재개가 되었었다라고 하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뭐 일부 그러기는 했겠죠. 그러니까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는 게 가격 발견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분명 어느 정도는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공매도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들도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이거는 반대로 멀쩡한 회사를 나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매도의 역기능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탁 찍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약한 건데 내부 고발자 제도가 훨씬 강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제 미국에서 엔론 사태가 네. 터졌을 때 역대급이었죠 그때. 예, 그거를 터트린 사람은 엔론의 부회장이었었고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네. 근데 내부 고발을 우리나라에서는 하게 되면 이제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배신자 뭐 이런 좀 뭐 어떤 기업에서도 재취업이 힘들고요. 그 기업에서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포상금이 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있죠. 사회 공익을 위해서 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 그게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겼다. 그걸 내가 내부 고발하면 나는 거의 모든 걸 잃게 되고 국가는 세금을 그 기업에게서 왕창 떼가고 끝이 나는 게임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10에서 30% 정도를 줍니다.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서요. 10에서 30. 예. 금액이 크면 정말 그걸로 그냥 일이고 뭐고 그냥 한몫정비해서 평생 살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는 미국에서 이번에 3,700억을 받아간 경우가 있다. 3,700억이요? 예, 예. 내부 고발로? 네. 있죠. 와. 그럼 뭐 완전 로또가 아니지. 근데 이거를 그렇게 그 금액이 딱 들어가서 뭐 인생 역전 이런 수단으로 이거를 활용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말 그대로 기업에 대한 감시 장치에 대한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해 준다라는 것이지. 안 그러면 또 기업 경영이라든지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그런 정도의 유인책이 아니면 또 그렇죠. 쉽게 그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뭐 제도 강화라는 게 금액뿐만 아니라 그 내부 고발자가 실제로 거기서 직장을 잃게 되거나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서나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나 그런 비밀 보장이나 유지에 대한 강력한 그런 것들도 동반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번에도 사실 이건 아직까지 뭐 실형이 내려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번 SG증권바의 하한가 사태에서 처음에 이게 왜 알려지게 되었느냐라는 경로를 따져보면 어느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층 취재가 들어갔었고 네. 그러고 나서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언론에 이야기를 한 그러니까 내부자 중에서 누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저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신고하거나 그런 걸 할 수는 없거든요. 모르니까는요.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내부자 고발로 알려진다라는 거고 그게 있어야지 이런 과도한 뭐 이제 증시 불안이라든지 네. 주가 조작 이런 거를 저는 막을 수 있는 이게 제일 좋은 제도가 아닐까. 금융권의 불법 행위들을 사실 굉장히 이제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맞습니다. 외부에서 막 감시해서 이렇게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내부자에게 뭔가를 하여튼 유인책을 주더라도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안쪽에서 고발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좀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통장 대여는 절대 해주지 마십시오. 예. 당연하지 그거는 뭐. 이게 근데 이번에도 아주 맞아요. 네
본인이 똑똑한 그런 분들조차도 좀 맡겼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여를 해주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그러면은 처벌은 안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종의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미 알았다든지 그 순간에요. 아니면은 본인이 여기에서 뭔가 일단 뭔가 이제 이득을 취하는 게 있었다라든지요. 뭐 가령 예를 들어 진짜로 수수료를 딴 사람이 더 들어오면 받기로 돼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야 되는 수수료 비용은 깎아주기로 계약이 돼 있다라든지 이익을 어쨌든 받는다면 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대여를 해줬을 때 이거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꼭 라이선스를 확인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번에도 여기는 일임업자가 아니에요. 일임업자가 아닌데 돈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임업자라면은 이거는 이제 그 뭐 대여를 받아가지고서 할 수가 있어요. 일임업자는 그게 가능한데 여기는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아시기는 어렵거든요. 뭐 이름이 뭔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구분 다 하시기 어렵단 말이죠. 네. 그러시면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최소한 회사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지 안 되면 전화를 해보고 물어보시는 것이 이게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네네. 그냥 파인이라고만 한글로 치셔도 아마 제일 위에 네이버하고 구글에는 뜨지 않나 저는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분들이 물론 이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수는 이게 어쩌면 합법과 불법의 중간지대 내지는 이제 불법성이 꽤 있는 거를 아예 모르진 않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 통장 가져가서 비밀번호랑 계좌 뭐 이런 걸 개설하고 뭐 무슨 저 폰 하나 개설해갖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뭐 깔고 이걸 다시 가져가서 뭐 이 정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그냥 순수하게 원래 그러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나는 이건 순수하게 믿긴 좀 어렵다. 그렇죠. 정말 뭐 예를 들어 한 17, 뭐 20살짜리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뭐 정말 그런 줄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좀 이렇게 뭐 순수하게 뭐 그냥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잘 판단하겠죠. 네. 그리고는 이제 5월 FMC 있었으니까 리뷰를 한번 짧게 해보면요. 저는 이게 2006년하고 참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06년이면은 금융위기 전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던 그 시기하고 비슷한 게 많다는 느낌인데 2005년 11월 때 성명서에 보게 되면은요, 이 메저드 페이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들 25bp씩 금리를 올려갈 때 이 표현을 쓴다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때 당시에 이때는 버냉키였었죠. 12월부터는 최종 금리가 가까워졌음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성명서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요 measured pace라는 표현이 없어지고요. 삭제되고 some further measured policy firming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대체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이랑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23년도 2월 성명서에 ongoing increase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measured pace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23년 3월 성명서를 보시게 되면 요거 대신에 요게 삭제가 돼요.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2006년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2006년에 어떻게 갔느냐라고 하면은요. 여기에서는 이제 measured라는 표현이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 yet이라는 표현이 추가가 되면서 점점 강도를 낮춰갔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2006년 6월 달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범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extent라는 표현을 쓰고 뒤에는 any additional firming 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게 인상의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23년 5월은 어떠냐라고 하게 되면 비슷하네요. 네, extent가 나오고 additional policy firming하고 일단은 여기까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하는 이야기가 2006년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게 물론 뒤에는 보시면은 2006년도에도요. 인플레이션하고 경제 성장 전망 전개에 따라 가지고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 뭐 통화정책이 경제활동, 인플레이션, 경제 및 금융 동향 미치는 시차를 고려해서 이러면서 단서를 달아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냐면 그러려니 그냥 인플레가 만약 계속해서 많이 높다면 또 올리겠죠. 근데 지금의 예상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끝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버냉키 이 의장이 회고록을 쓴 게 있습니다. 행동한 용기라고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써놓습니다. 네. 17번째 인상, 이게 2006년 6월 마지막 인상이거든요. 네. 이 인상 이후에 금리 인상 정책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금리 인상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배제해서는 또 안 되고 근데 또 추가적인 인상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신호도 강하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인상 정책 중단은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 변화는 시간도 좀 걸리고 금리 우리 이미 여러 차례 인상을 했고 향후 이제 이것이 인플레를 진정시키기에 충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양쪽에 걸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는 문구를 회의 결과 보고서에 계속 넣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 명 빼고 다 내 생각에 동의를 했다. 요런 분위기에서 앞서 2006년 6월과 같은 성명서 문구가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이번 2023년 5월에 FOMC 그 성명서를 보면 네. 사실 2006년 6월달에 그 금리 인상 중단했을 때와 매우 비슷한 느낌의 문구들이 쭉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는 제일 관심 가졌던 게 그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끝났나 싶었더니 파월은 무슨 소리야? 뭐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 금리 인상 이거 더 하는 거 아닌가는 불안감이 한쪽에 있으나 사실 2006년을 돌려보면 그때도 벤 버냉키는 우리는 금리 인상도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놨음에도 이미 금리 인상 그만할 거라는 결정은 내렸었다. 네, 그리고 네. 이런 단어들과 문구들로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그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신다는 거죠. 정확한 정리십니다. 네. 그럼 이제 금리 인상 끝. 저는 이제 사실상 끝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정말 데이터가 독특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끝난 게 아닐까 사실상 생각을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실제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요. 얘기를 또 좀 하는 게 있는데 가령 이제 그 연준 나팔수라고 불리는 팀 힐하우스도 FOMC 회의 직전에 2006년하고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힌트를 준 거죠. 그다음 제롬 파월 의장도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명서 문구가 이거 참고했을 때는 멈춘다는 시그널을 준 거냐라는 식의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3월 성명서에서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장이 더 이상 성명서에는 이제 없습니다. 우린 그걸 제외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장기적으로 인플레를 2%로 되돌리기 위한 적절한 추가 정책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라고 이제 이걸 위해서 여러 특정 요인들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데요. 더 이상 예상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의 변화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anticipate이 들어갔는데 그건 뭐냐면 2006년도에도 6월까지 앞서 그 금리 인상 향후 여부를 따지는 문장 앞에는 이제 위원회에서 전망하기로는 생각하기로는 이란 표현이 들어갔고 이번에도 5월까지 성명서에서는 예상하기로는 이라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요 문구들이 맨 앞에가 다 이렇게 정책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2006년 6월 금리 인상 끝내고 2008년은 금융위기 왔잖아요. 2007년 뭐 이렇게 해갖고 혹시 그렇게 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그 전에 증시가 30% 먼저 오르고 그래요? 2007년도 하반기부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그 코로나로 모든 것이 약간 좀 뒤틀리면서 좀 이렇게 빨라지는 좀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금리 인상 멈추고 뭐 한 6, 7개월 만에 뭐가 빵 터진다든지 뭐 그런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뭐 여러 시장 상황들이나 지표들은 혹시 어떻게 좀 나오고 있는지 점검 좀 한 10분 안쪽에 남았으니까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침체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 여부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파월 의장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의사록이 나왔을 때 스태프 예상에서 얕은 침체라는 표현이 이번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여러 번 나왔는데 파월 의장은 종합해보면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은요. 스태프와 연준 위원 개개인들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본인은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노동시장이 정말로 과거와 다르기 때문인데 실업률의 큰 증가 없이도 노동시장 열기가 잠재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침체를 피하는 경우가 겪는 경우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과거랑 다른 게 뭐냐 했을 때 이거거든요. 이제 실업자 대비해서 구인 개수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자가 실제로 급증을 하고 그럼 가계 소비력이 약해지니까는 이제 침체로 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일할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기업들이 경제가 다운 이제 그 좀 둔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실업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일할 사람은 너무 부족하니까요. 구인 공고 낸 것만 싹 줄여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노동시장의 열기가 꺼트려지고 임금 인상 속도가 내려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 숫자는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 상승률만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침체는 가지 않고 인플레만 잡힐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사실은 겪어보지 못한 일인데 워낙 지금이 초유의 고용 상황을 겪고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네. 중앙은행 입장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지금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반신반의도 아니죠. 저게 말이 맞을까? 너무 좀 소위 그렇게 보면 좀 행복회로 돌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이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구인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구인의 약간 선행 지표격을 하고 있는 퇴사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구인도 계속 내려가지 않을까. 실제로 그리고 구인이 내려가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네, 이제 지금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근원 물가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중앙은행이 이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 게 지난주가 사실 고용 관련 지표가 다 나오는 주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ADP에서 발표를 할 때 코멘트를 어떻게 했냐면 지난달 이직자의 급여 인상이 극적으로 둔화가 되었습니다. 아, 둔화됐어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네, 고용 증가는 예상보다 높았고요. 급여 인상폭의 감소는 예상보다 더 많이 낮아졌었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는 고용은 잘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실업자는 늘지 않고 있는데 월급은 안 올라간다? 월급 인상률만 낮아지고 있는 거죠. 유토피아죠 이러면. 네, 중앙은행의 유토피아죠. 네, 네. 중앙은행의 유토피아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급여 증가율의 둔화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공격적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데이터에 따르면 직업을 바꾸는 사람도 저금을 보여줍니다. 그 실업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연준이 늘 고민하는 게 이제 그 실업률이랑 물가인데 또 임금은 안 올라가니까 물가도 괜찮고 고용도 괜찮고 이런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실제로 이제 금요일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노동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 근데 실업률이 원래는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봤는데 오히려 내려가서 뭐 거의 최저치를 또 깨고 내려갔습니다. 네. 이게 3.5도 낮다 그랬는데, 근데 3.4 이제 4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이제 실업의 증가하고 구인의 감소 이게 이제 침체감에 동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실업 증가가 폭증을 하고 구인 감소가 한 200만 정도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까지의 스코어입니다. 구인이 244만 감소한 동안에 실업은 하나도 증가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 현재까지는 그런 거죠. 네. 현재까지는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일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월간 고용 순증은 어떠하냐라고 보게 되면 이번에 이거 가지고 말이 많죠. 일단 고용 순증 자체는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는데 전월 전전월이 크게 이제 하향 조정이 됐었거든요. 수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좀 평균을 보는 게 중요한데 그 평균을 보게 되면 ADP에서 최근 3개월 평균이 23만 3천 명 증가입니다. 근데 노동통계청 자료가 22만 2천 명이거든요. 뭐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말은 연준에서 생각하는 딱 스위스팟은 10에서 15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보는 건 10만. 그러니까 침체는 가지 않는데 인플레도 전혀 자극하지 않는 숫자.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건 15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체를 걱정하기에는 고용 증가가 잘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져도 네. 그거는 괜찮은 숫자이다라는 것이죠.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결국 이제 은행 이 위기는 이제 상당히 좀 낮아진 상황이고 이제 수술 한번 받았지만 병원에서 이제 회복실에 누워 있는 상황 정도로 그래서 뭐 특별한 뭐가 터지지 않는 이상 아마
큰 어려움 없이 회복은 이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은행 위기 사태는 이제 좀 정리 하나 해주신 거고, 네. 그다음에 연준은 발언들을 2006년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매우 비슷한, 그래서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에 연준 멘트들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고, 실업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지는 그 상황에 임금은 잘 안 오르는, 그래서 연준의 뜻대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는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쇼폰 만드시네요. 그냥 한 번에 다 정리해 주시네요. 네. 끝난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요 정도 생각하면서 네. 요번 주 그리고 뭐 다음 주를 계속 이제 좀 잘 눈여겨 보면서 실적들, 기업 실적들 좀 살펴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은 실적장 이제 그래서 금융 장세를 우리는 저는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적 장세로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는 중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금리를 내려야지, 기준금리를 그래야지 금융 장세가 온다라고들 하시지만 실제로 순환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자료를 보면은 금융 완화예요. 그리고 그 금융 완화의 기본이 되는 거는 장기금리입니다. 그렇게 보면 장기금리가 작년 10월이 미국이 최고점이었고 그 다음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금리를 봤었을 때에는 저는 이미 금융장세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 완화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적장세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실적장세로 넘어갈 수 있는 지금 힌트들을 이번 그 분기 실적이 거의 나왔잖아요. 미국이 네. 많이 이제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자료 한번 봐주시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적이,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 폭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서프라이즈 비율인가요? 서프라이즈 했을 때 그 폭이 얼마나 나왔느냐입니다. 네. 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100원을 예상하는데 이때는 120원씩 낸 거죠, 실적을. 이게 코로나 때입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코로나 때 실적 장세였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22년 상반기에 실적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나빴었고 그때 당시에 역실적 장세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상하다고 하셨겠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상해 폭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과거 평균이 여기야 그래도 5%대는 나와요. 근데 그 이하를 2022년 내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사실은 나빴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이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거 이미 예상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대비해서 실적이 그러면 상해 폭이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이번 1분기 때에 지금 상해폭이 7%입니다. 네. 최근 1년간의 실적 시즌 중에 제일 좋습니다. 과거 10년 평균보다 좋고요. 5년은 뭐 20몇 프로 좋았던 게 다 들어가서 그런데 그보단 좀 못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상회하는 기업의 숫자, 매출액이나 그리고 또 주목하는 것이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보통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줍니다. 좀 부정적으로 주는 비율이 높아요. 과거에 보시면은 부정적으로 주는 비율이 10년 평균 66%, 5년 평균 59%였거든요. 근데 이번 1분기에는 부정적 비율이 56%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부정적인 가이던스 주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주는 것이 이제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게 되고 여기 끝에 보시면 12개월 미래 그 이제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실적은 약간 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할 것 같군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 자료인데요. 곰 중에 곰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 윌슨이 있잖아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자료 보시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거기 내에서 쓰고 있는 그런 이게 그 리딩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만들어 쓰는. 그걸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게 계속 내려가니까 실적 안 좋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PMI를 제외했을 때 자료인데 이것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